교육 및 보칙에 관한 핵심 이론 요약과 단원별 기출문제 보셨고요. 이제 69페이지에 보시면 8번째 챕터 공인중개사 협회라고 하는 단원이고요. 이 공인중개사 협회는 한 0.6문제 정도 나오는 해도 있고 건너뛰는 해도 있고 뭐 그 정도 출제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의 단체를 의미하는 것인데 공인중개사법이 예전에는 부동산 중개업 협회라고 불렀었던 단체의 명칭을 개정해서 지금은 공인중개사 협회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의하셔야 될 것은 근거 규정인 공인중개사법 41조가 문장을 출발하면서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출발을 하거든요. 근데 41조는요, 바로 조문이 괄호를 열어서 괄호 안에다가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협회는요, 명칭이 공인중개사협회입니다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협회 정회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의사협회 회원은 무조건 의사겠죠. 변호사협회 회원은 당연히 변호사이겠지만 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은 모두 공인중개사는 아닙니다.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41조 1항에 따르면 이들은 자질 향상, 품위 유지, 중개업의 제도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상 어쩌고저쩌고 위하여가 그 목적 규정이죠. 그래서 협회 설립은 자질 향상, 품위 유지, 중개업의 제도 개선 운용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인데 그걸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어요. 협회 설립이 임의접이라는 것이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복수협회 설립도 가능하다는 것을 또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원래부터 그랬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되는데 부동산 중개업 협회 초반기에는 단일 협회만 인정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협회 설립이 임의적이고 복수협회 설립도 가능하며 개업공인중개사가 협회 회원이 될 거냐 말 거냐도 자유사항이 되었습니다. 예전엔 안 그랬었어요. 예전에는 단일 협회였었고 지금은 등록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지만 예전에는 허가받아 개업공인중개사가 됐었던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협회 회원은 자동가입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부동산 중개업법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중에는 협회 정관 준수 의무 이런 의무도 있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협회 회원이 될 거냐 말 거냐 개업공인중개사 자유입니다. 그러면 질문. 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은 모두 공인중개사이다. OX? X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를 포함하니까. 두 번째 질문. 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은 모두 개업공인중개사이다. O죠. 개업공인중개사이죠. 그런데 세 번째 질문. 개업공인중개사는 모두 협회 회원이다. X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협회는 설립의 절차상 인가주의의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설립 임의주의, 복수주의, 가입 여부는 자유주의, 설립의 절차상으로는 인가주의의 방식을 취하는데 공인중개사법 이어지는 41조 2항이 공인중개사법 조문 중에는 가장 짤막한 조문입니다. 협회는 무엇으로 한다? 법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했다는 거죠. 근데 민법이 법인을 구별하는 기준 중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출연한 재산의 모임을 뭐라고 해요? 재단법인.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모인 사람의 결집을 그 중에 협회는 어디에 속하겠어요? 사단법인에 속할 것인데 민법상의 재단법인은 항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법인은 공익사단법인, 영리사단법인, 비영리사단법인 다시 또 구분되는데 그 중에서는 어디에 속한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협회도 하나의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는 절차는 민법 중 사단법인 설립 절차를 준용하게 되겠죠. 그 절차상의 요건을 이제 공인중개사법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협회도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협회를 설립하려면 정관을 작성해야 되겠죠. 근데 공인중개사협회라고 하는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정관 작성에는 공인중개사법이 발기인 몇 명? 300명입니다. 발기인 300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작성된 정관에 서명 날인을 해야 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작성된 정관은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뭐죠? 총회예요. 그래서 이제 창립총회가 열려야 되고 창립총회에서 그 정관이 의결이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공인중개사협회라고 하는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창립총회에는 회원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모두 몇 명? 600명 이상이 출석하되 그 600명 이상의 구성 분포는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나머지 각 시미도에서는 20명 이상 분포가 된 가운데 600명 이상이 창립총회에 출석했어야 하고 창립총회에 출석한 회원 중 얼마나? 과반수입니다.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 정관은 의결됩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협회는 설립의 절차에 인가주의의 방식을 취한다고 했죠. 협회 설립 인가권자가 누구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장관의 인가가 있다면 이제 비로소 설립 등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민법상 법인이든 상법상 법인이든 법인이라고 하는 권리의 주체는 설립 등기를 마쳤을 때 뭐가 생겨요? 그 설립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능력이 생기는 거죠. 개인의 출생에 해당하는 것이 법인의 설립 등기입니다. 그래서 협회는 설립 등기를 마쳤을 때 성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 문제 지문에 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설립된다. OX? 시험 문제 지문에 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성립된다. OX? X요. 인가를 받아 주사무소에서 설립 등기를 하여야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 지문에 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설립된다. O라는 거죠.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어서 주사무소에서 설립 등기를 하여 성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립된 공인중개사협회는 하부 조직으로서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와 지회를 둘 수 있죠. 그러나 지부나 지회는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는 조직이라는 거지 본법 규정에 따라 두어야 하는 조직은 아닌데 지부는 시도 단위로 지회는 시군구 단위로 두게 됩니다. 강원도 지부, 속초시 지회 이런 방식으로요. 협회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부나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설치 사실을 신고하도록 했는데요. 지부를 설치한 사실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그리고 지회를 설치한 사실은 본법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고 표현합니다. 등록관청이 본법에서 등록관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협회도 하나의 사단법인이고요.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총회라고 했었죠. 아까 창립총회도 열렸듯이 공인중개사협회 총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로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성립된 공인중개사협회는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31조 조문의 제목이 협회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협회의 고유 업무가
031조 1항 각호를 통해 나열되고 있는데요. 1호부터 7호까지요. 첫 번째, 협회는 회원의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를 고유 업무로 한다고 하죠. 또 두 번째는 부동산 중개 제도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업무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 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도 하고요. 또 네 번째는 회원의 윤리 헌장의 제정 및 실천에 관한 업무도 한다고 합니다. 또 다섯 번째는 부동산의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도 한다고 하죠. 또 여섯 번째는 공제사업이요. 공제사업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가서 그 밖에 협회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이렇게 매듭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협회의 고유 업무가 몇 가지라는 거예요? 7가지 이상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 밖에 협회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라고 말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회의 고유 업무와 우리가 항상 비교 구분해 두셔야 될 업무가 방금 전 시간에 핵심 이론 요약 정리했는데, 협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지만 고유 업무가 아니라 협회가 위탁을 받는다면 할 수 있는 업무가 두 가지 있다고 방금 전 시간에 우리가 정리해 봤었죠. 그 두 가지 업무가 뭐죠?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 교육 업무를 위탁받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업무는 본래 협회에게 부여된 업무가 아니라 협회가 위탁을 받으면 할 수 있는 업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전 시간에 봤듯이 협회도 위탁받으면 할 수 있는 업무라고 했지, 오직 협회만 위탁받아 할 수 있는 업무도 아니었어요.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는 협회도 위탁받을 수가 있지만 어디도? 공기업 준정부기관도 위탁받을 수 있었고요. 교육 업무는 협회와 공기업 준정부기관 외에도 부동산 관련학과 개설된 대학도 위탁받으면 할 수 있는 업무였었던 겁니다. 고유 업무와 비교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협회의 고유 업무 중에서요, 고유 업무 중에서 단독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공제사업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공제사업인데 협회가 공제사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려면 이른바 공제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협회는 공제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제규정을 제정해 승인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규정을 만들어서 승인받으라는 말을 우리가 앞에서 본 게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규정을 만들어서 승인받는다. 어디서? 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처분을 받았다면 언제까지?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죠.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죠. 그러니까 규정은 승인이고 승인은 국토부 장관에게 공인중개사법은 받으랍니다. 운영규정도 승인, 공제규정도 승인, 이 승인, 저 승인 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받습니다. 그 승인받아야 할 공제규정으로 정하여져야 할 내용도 본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자주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이죠.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얼마? 100분의 10. 네, 10분의 1도 맞습니다. 100분의 10이 10분의 1이니까 하여튼 10%입니다. 10%입니다. 근데 유의하셔야 될 것은요. 10%도 뭐의 10%인지 유의하셔야 돼요. 10%가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10%가. 먼저 공제료 수입액의 10%를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랬죠. 그건
공제료 수입액의 10%인데 민사집행법상 경매에서 매수 신고하는 자들이 입찰보증금 내야죠. 그것도 10%잖아요. 근데 그건 뭐의 10%? 최저 매수 신고 금액의 10%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 그런데 법원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게 매수 허가 결정을 내렸을 때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항고할 수 있었죠. 항고 보증금도 10%였어요. 그건 뭐의 10%? 예, 매각 대금의 10%였었습니다. 각각 무엇의 10%인지도 유의하셔야 되겠죠. 근데 책임준비금의 적립 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지만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또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협회가 공제규정 승인을 받아 공제사업을 하면 공제사업의 운용 실적을 공시해야 될 의무가 또 발생한다는 거죠. 공제사업 운용 실적의 공시는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협회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도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협회가 공제사업을 한다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증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공제에 가입한 회원인 개업공인중개사들이 협회에 공제료 납부하겠죠. 그게 수십억 이상의 고액의 자금이 운용되는 사업인데 협회의 유일한 감독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하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가 정부조직법상 자금 운용에 대한 조사 검사의 전문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청을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을 받은 누가? 금융감독원의 원장, 금감원장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협회 공제사업에 대해서 조사 및 검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조사 검사만 국토부 장관이 요청했다면 금감원장이 할 수 있지, 조사 검사 결과 위반 사항 등이 적발되었다면 그 과태료 처분이나 시정명령은 다시 누가 발할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협회가 공제사업을 한다면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협회에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문제는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는 위원회가요,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도 있지만 이미 우리가 두 번째 챕터에서 봤었던 무슨 위원회? 예, 공인중개사 정책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또 다른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출제위원이 틀린 지문을 만든다면 저 위원회 규정을 여기다가 이 위원회 규정을 저기다가 이렇게 뒤바꾸면서 틀린 지문 만들게 될 거기 때문에 또 두 위원회는 항상 비교하면서 살펴보셔야 되는데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어디에? 협회에 둔다. 근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어디에?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위원회 구성을 보면요,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한 명씩 두고 그들을 포함해서 19명,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죠. 그런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있어요? 네. 있어요. 한 명. 부위원장은 없고 그냥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된답니다. 이쪽에는 위원장도 있고 부위원장도 있죠. 그래서 여기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지만 여기는 부위원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했어요. 누가 한다고?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맡는다고. 그런데 공제사업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어떻게 정한다?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들이 투표로 뽑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7명 이상 11명 이내인데 이쪽은 19명 이내라고 했죠. 근데 그 중에서 위원장이나 협회 소속 위원회에 속하는 자는 3분의 1 미만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는 점 차이가 있는 부분이죠. 운용의 요건은 똑같아서요. 이 위원회든 저 위원회든 개의 요건은 재적 위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되고 의결 요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된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의 과반수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왔다는 거죠. 어디요? 창립총회에서 협회정관 동의요건도 과반수. 이렇게 공인중개사법은 과반수가 3군데 나오는데 과반수라 함은 2분의 1 초과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반수 이상, 반액 이상이라는 표현과는 구분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하자면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봤는데 어떤 물건이 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중개보수 적용할 때 시도조례 요율 적용할 것인지 1천분의 9 범위 내에서 협의할 것인지가 달라지죠. 근데 복합 건물이라면 건물의 전체 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 그건 반수 이상이죠. 그러니까 100평 중 50평만 주거용으로 쓰고 있어도 그 물건은 중개보수 계산할 땐 주택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얘기인데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규정 적용 대상인가 여부를 판단할 때는요. 자본금이나 의결권의 반액이나 반수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법인단체는 외국인이다. 임원이나 사원, 구성원의 반수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법인단체 국제기구는 외국인이다. 이런 규정 나와요. 거기도 반수, 반액이니까 2분의 1을 포함하는 거죠. 근데 과반수는 2분의 1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회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는 공통적인데요. 여기는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지만 여기는 관련된 연임 규정은 없다는 거. 그 다음 이 위원회는 제척사유와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뭐예요? 회피하는 거. 또 이해 당사자가 기피하는 거. 또 끄집어내는 해촉 규정이 있지만 여기는 별도의 제척 규정 등은 두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협회와 관련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이 이런 내용을 규정한 상태에서 43조에서 협회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민법의 준용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법 보충 적용은 법 적용의 일반적 원칙인데 이 말을 별도로 하고 있는 이유가 공인중개사 협회가 법인입니까? 네. 법인이죠. 근데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은요. 협회인 법인도 있죠. 근데 개업공인중개사 중에서도 법인이 있잖아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요. 근데 문제는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관련해서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면 무슨 법을 준용하겠어요? 상법이나 그 법인의 형태에 따라 협동조합법을 먼저 준용하고요. 상법에도 협동조합법에도 규정된 게 없으면 그제서야 민법을 적용하죠. 그런데 공인중개사협회는 상법상 회사가 아니죠.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이 아니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협회를 다룰 때만큼은 공인중개사법의 일반법적 지위에 상법이나 협동조합기본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협회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 설치 운영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 협회가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 설치 운영할 수 있나요? 운영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뭐예요? 부동산 정보 제공을 할 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협회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아 협회가 정보망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탱크21이라는 정보망 협회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정보사업자 될 수 있습니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부동산 거래정보망 운영할 수 있냐고요? 없어요. 왜 못하죠? 14조가 할 수 있다고 한 적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14조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할 수 있는 업무가 나열되었었잖아요. 거기 부동산 정보 제공 업무가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으니까 못하죠. 있었다면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표현이 있어서 그래요. 14조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다는 업무 중에 이런 업무가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영어로 프랜차이즈 할 수 있다 그랬죠. 거기는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다고 했지 부동산 정보 제공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협회는 거래정보사업자가 될 수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있지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정보사업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중개업을 할 수 있죠. 개업공인중개사니까. 그런데 협회는 중개업을 할 수는 없죠. 그런데 협회도 법인이에요? 그러면 협회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중개업을 할 수는 있어요? 아니, 협회도 법인이니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한 후 중개업을 하는 건 괜찮냐고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법은요. 모든 법인을 다 등록받아주지 않는데요. 법인이라 하더라도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건 협회 입장에서는 껌입니다. 자본금 5천 원. 그런데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도 법인이 등록을 받으려면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이어야 등록받을 수 있지 민법 중 비영리 사단법인 같은 형태의 법인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등록 안 해주죠. 그러니까 협회는 거래정보사업자는 될 수가 있지만 중개업을 할 수는 없고 거꾸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할 수 있지만 거래정보사업자는 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와 관련된 핵심 이론 요약 정리해 보셨고요. 잠깐 쉬었다가 관련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